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윤이고 30대 회사원이에요. 1살 연상의 남편 김재혁과 직장에서 만나 6년 전에 결혼했어요. 현재는 6살 된 딸 은비와 셋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과는 3년 전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건의 발단은 딸의 유치원 선택이었죠. 남편과 저는 의견이 달라 조금 다툼이 생겼어요. 남편은 딸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며 영어 수업이 있는 유치원을 원했지만 저는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 유치원을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딸이 어릴 때에는 공부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영어를 재밌어 할 수도 있다면서 보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라며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결국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남편이 원하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입학하고 나서부터가 더 힘들었어요.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남자 교사가 없어 행사가 있을 때면 참여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쯤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잦은 행사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 지겨워졌나 봐요. 딸이 아빠가 와줬으면 해서 남편에게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말로만 말할 뿐 실제로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유치원 이야기만 나오면 싫은 표정을 지었고 딸이 보는 아빠의 모습은 소파에 늘어져 쉬거나 잠만 자는 사람이 된 거죠. 게다가 요즘은 귀가 시간도 밤늦은 시간이 잦아 대화하는 횟수가 줄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유치원과 관련된 것 외에는 나름대로 대화를 어떻게든 했고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나날을 보내던 저는 얼마 전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듯한 메스꺼움과 감기 같은 증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컨디션 난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설마 라고 생각하며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집에서 검사를 해보니 2줄이 나왔어요. 생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뻤던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둘째를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임신했어? 확실한 거 맞아? 아직 테스트기로만 검사한 거라 100% 장담하지 못하지만 느낌상 맞는 것 같아. 그거 정말 믿어도 돼? 왜 계속 묻는 거야? 내가 임신한 게 기쁘지 않을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은비와의 나이 차이 때문이야. 6살 나이 차이면 육아 기간도 길어지고 입학 시기가 겹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다른 것도 걱정되는 게 있어? 아니야. 일단 내 얘기는 접어두고 정말 임신한 건지 병원에 확인하러 가보자. 알겠어. 일단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이번 주에 휴가 내서 병원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갈게. 걱정도 되고. 남편의 말에 따라 저는 은비를 낳을 때 다니던 병원에 예약했어요. 그때 선생님이라면 이번 출산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둘이서 산부인과로 향했는데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북적거렸어요. 혈액검사 등 검사를 마치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료를 기다리는데 젊은 간호사가 말을 걸었어요. 이혜윤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드디어 진료인가요? 진료실에는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우선 산모님만요. 일어서려는 남편을 마다하고 간호사는 저만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간호사는 아직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딸을 출산한 5년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휴게실에 들어가 마주 앉은 뒤에도 간호사는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검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었는데 간호사는 그것과 별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까 함께 계신 분은 남편분이신가요? 그녀는 겨우 말을 꺼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 남편인데요?
남편이라고 하면 결혼을 하신 거죠? 맞는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제 남편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5년 전에도 이 병원에서 딸을 낳았으니 접수처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제 남편에 대해 궁금한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캐묻는 것 같아 불편해진 저는 짜증을 감추지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저보다 더 짜증이 난 듯이 더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산모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주셨으면 한다고요? 지금 당장 그 사람과 이혼하세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과는 이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보세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 정신 멀쩡해요. 다만 산모분과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간호사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산부인과에서 근무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출산했던 부부. 아니,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이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제 남편인 것 같고 아버지로서 출산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체격도 비슷하고.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첫째라고 했는데 분만실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음료수에는 빨대를 꽂아 마시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등 매우 잘 도와줘서 처음부터 능숙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여성분과는 아직 혼인신고 안 하셨다고 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라고 한 거냐고 물었고 간호사는 본인 전 남편이 바람 피우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얼마 전 파탄 났다며 저보고 진실을 꼭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머진 혼자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간호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가 얼마나 표정이 안 좋았는지 남편은 괜찮냐고 연신 물어봤어요. 하지만 다정한 말에도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후 진료를 마친 우리는 딸을 유치원에서 픽업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입덧이 너무 심해 힘들다고 딸을 데리고 친정집에 당분간 가 있겠다고 말하고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인이 근무하는 흥신소를 통해 여성의 신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간호사의 말만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남편은 곧 그 여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의뢰한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불륜의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3주 후에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여자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남편과 불륜 상대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상대 여성은 20대 초반이었고 띠동갑 아저씨에게 속은 줄 알았는데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거든요. 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변호사님 데리고 아기 얼굴 보러 온 것 같아? 제가 황당해하며 이혼을 논의하러 왔다고 말하자 남편은 미소 지었고 여자는 잠든 아기를 안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남편은 계속 저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다 들킨 마당에 전부 다 말하겠다며 2년 전부터 상간녀와 사귀기 시작했고 지난달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하려고 했는데 괜히 머뭇거렸다며 이 여자한테는 자기밖에 없으니 능력 있는 저는 혼자서 아이 키울 수 있으니 남편은 상간녀한테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쪽은 아이가 태어난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위자료는 감액해 줄 수 있겠지? 왜 내가 위자료를 감액해줘야 해? 너가 먼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차라리 위자료 없이 재산 반씩 나눠서 끝내는 게 어때? 남편의 능청스러운 발언에 저와 변호사는 서로 얼굴을 붉혔어요. 나한테는 은비와 뱃속에 아이도 있잖아. 위자료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는 은비와 지금 뱃속의 아이와 남매가 되는 거잖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왜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야 해?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남편에게 남은 적마저 떨어졌어요.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에 위자료도 감액 없을 거고 양육비도 제대로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한 가정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이후 남편은 위자료 3,500만 원과 두 자녀의 양육비를 월 90만 원씩 20년간 받기로 했어요. 상간녀에게는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쪽에도 3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녀는 모아둔 돈이 없으니 분할로 주고 싶다고 했지만 서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어디선가 빌려서 주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은 회사에도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계속 줘야 하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만둘 수 없어 일은 계속하는가 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오래가진 못하고 그만둘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여자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테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지요. 저는 현재 뱃속에 생명을 키우며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여자임을 알게 된 딸은 매일같이 빨리 태어나라고 말하고 여동생 이름은 자기가 지을 거라고 들떠있어요. 벌써 언니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뱃속의 아이도 첫째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30대 후반의 늦은 나이에 결혼을 코앞에 둔 예비 신부입니다. 저는 30대 초반을 넘기면서 내 인생에 결혼은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20대 남들 다 한다는 절절한 사랑도 해봤고 또 소위 말하는 결혼 정년기에 절절히 사랑한 사람과 결혼 문턱까지 갔었지만 만만치 않던 당시의 예비시댁과 마찰로 파혼의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랑도 하기 싫고 결혼은 더더욱 거부하게 되어버린 이유였죠. 그런데 마흔을 코앞에 둔 지금 다시 이렇게 결혼이란 문턱에 서다니 이건 사실 모두 저희 아빠 때문이에요. 세상 하나밖에 없는 딸이라며 자기가 죽기 전에 다 늙은 딸의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뭘 그렇게 보고 싶다고 결혼 노래를 하시는지. 평소 효녀는 아니지만 저 역시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기에 아빠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고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아빠와 떨어져 살 생각을 하니 마음이 헛헛해 이 마음을 아빠에게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저희 아빠가 횟집을 운영하시는데 가끔 이곳의 사연을 들으시더라고요. 벌써부터 아빠의 놀라는 얼굴이 궁금해지네요. 저와 아빠는 따지고 보면 피도 섞이지 않았고 그렇다고 저희 엄마가 재혼을 해서 저희 아빠가 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아빠는 법적으로 부녀의 관계가 틀림없는데 제가 어릴 때 당시 총각이었던 아빠가 저를 자신의 딸로 호적에 올려주셨기에 가능했어요. 어떻게 생판 남인 저를, 그것도 결혼도 하지 않은 총각이 겁도 없이 딸로 키울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어도 그 부분이 신기하고 또 감사한데요. 분명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거라 짐작해요. 저희 아빠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건 일종의 의리였어요. 지금 저희 아빠와 저를 세상에 낳을 수 있게 해준 친아빠가 둘도 없는 의형제 같은 사이였대요. 친아빠는 안타깝게도 고아로 자랐고 갓 어른이 되었을 땐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일만 아니면 그게 무엇이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 해본 막일이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친아빠가 살아생전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 친아빠는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에서 수금 일을 하셨어요. 가끔은 판자촌 같은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동원이 되기도 하고
종종 바람을 피는 남편이나 아내의 뒷조사도 했다는데 맹세코 남의 몸에 상처를 내는 일은 없었다고 했어요. 에이,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증인이다. 형님은 옛날로 치면 의적 같은 사람이었어. 돈 벌어서 고아원에 찾아가 기부도 하고 학비 없어서 공부 못하는 애들 도와주고 어디 재난 났다고 하면 돈도 보태고 가서 며칠씩 봉사도 하고 왔다니까. 저는 알아요. 아빠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요.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제가 6살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이었는데요. 저희 친아빠는 저를 데리고 동네 빵집에 가셨는데 제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고르고 있는 동안 어떤 집의 아이와 아이 아빠가 작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저보다 1살이나 2살 정도 어린 여자아이는 크리스마스니까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떼를 쓰고 있었고 그 아이의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는 지갑에 돈이 없어서 아이에게 다른 빵을 고르라고 회유를 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막무가내로 울고 저는 그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희 아빠가 저에게 다가와 케이크 다 골랐어? 어느 게 제일 맛있을까? 라고 말을 했고 하얀 생크림 케이크를 골랐는데 아빠가 비슷한 케이크로 2개를 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크리스마스라 주는 선물이라며 케이크가 담긴 상자를 건네시는데 그 아이가 어찌나 환하게 웃는지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는 연신 저희 아빠에게 고맙다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라도 모두 주겠다고 하는 것을 저희 아빠가 한사코 거절하시더라고요. 아빠, 아까 왜 그랬어? 그 애가 불쌍해 보였어? 아니,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엔 원래 모두가 행복한 날이거든. 아빠는 그 애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선물을 한 거야. 그때 저는 아빠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히 남아있어요. 이제는 아빠의 모습도 가물가물한데 그때 아빠의 목소리와 느꼈던 감정은 아마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좋은 사람 옆엔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아빠는 저희 친아빠처럼 돈이 없어서 그리고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일종의 객기로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갔는데 저희 친아빠가 데리고 다니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한 번은 저희 아빠가 친아빠한테 묻기를 형님은 이렇게 봉사하는 걸 좋아하면서 왜 우리 일을 그만두지 않으세요? 죄책감 때문에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돈을 많이 줘서 시작했고 지금은 나 같은 무른 깡패도 있어야 누군가는 그래도 덜 고통스럽지 않을까 해서 그만 못 두는 거지. 에이, 그런 말이 어딨어요. 중간에서 형님이 깨지시잖아요. 그래서 그 덕에 국밥집 사장님이 우리한테 국밥 2그릇이나 줬잖아. 그것도 특으로. 그리고 우리한테 배고플 때 언제든 오라고 약속한 거 기억 안 나? 평생 공짜밥을 먹게 생겼는데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는 지금의 저희 아빠는 친아빠의 그 말을 듣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눈만 깜빡깜빡 거리셨는데 나중에 생각하니 친아빠의 그런 생각이 너무나 존경스러워 당신의 평생의 롤모델로 저희 친아빠를 삼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아빠는 친아빠를 따라 그렇게 봉사를 많이 다니셨다는데 현재도 그 봉사활동을 이어서 하시고 계시니 그 자부심이 정말 대단하세요. 그리고 제가 7살이었던 어떤 무더운 여름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친아빠가 찻길에서 어린 꼬마를 구하다 그대로 대형 트럭에 치여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어요. 엄마는 울고 기절하고를 반복했고 또 며칠은 먹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며 거의 죽은 사람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무슨 일인지 엄마는 백화점에서 예쁜 옷을 사서 저를 입혀주더니 다음날 제가 잠에서 깨고 일어나 보니 엄마는 집을 나가고 없었고 저는 그 후로 엄마의 모습을 영영 보지 못했어요. 가끔 그날의 일을 악몽으로 꿀 때가 있어요. 지금도 그 꿈에서 깨어나 보면 얼마나 울었는지
베개가 축축해져 있는데 그 막막한 공포 속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 저를 발견한 건 지금의 아빠였고, 모든 사실 확인이 끝난 아빠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행한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을 내밀어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연아, 많이 무서웠지? 이젠 삼촌이 우리 가연이 지켜줄게. 가연아, 삼촌이랑 같이 살자. 삼촌은 우리 가연이가 같이 살아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삼촌, 그럼 삼촌이 이제부터 가연이한테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줄 거야? 그럼 가연이 아빠는 너무 대단한 사람이라 삼촌이 많이 부족하지만 가연이 하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그럼 엄마는? 엄마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아니, 엄마는 아빠가 아니면 행복할 수 없나 봐. 왜? 그럼 엄마는 영영 안 와? 영영 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렸대.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때는 아빠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크면서 점차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알게 되었고, 누가 그러라고 시킨 건 아니지만 저도 아빠도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무슨 금기 같은 일로 여기며 말을 하지 않게 되었죠. 아빠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오랜 시간이 걸려 저를 자신의 호적에 올렸고, 그러는 과정에서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시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아빠는 여러 가게에서 일을 배우며 지금의 횟집 일을 하게 되었고,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지만 칼이 손에 너무 착착 감겨 어쩔 수 없이 운명처럼 횟집 일을 평생의 일로 생각하게 되셨대요. 저는 그렇게 고아해서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 되었고, 아빠는 열심히 일을 해서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즈음 지금의 가게를 인수하며 사장님이 되셨는데요. 그날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를 키우며 끊었던 소주를 저희 친아빠 사진을 앞에 두고 저 몰래 마시는데, 아빠의 혼잣말에 하마터면 저도 눈물이 터질 뻔했어요. 형님, 잘 보고 있죠? 내가 우리 가연이 잘 키운다고 했잖아요. 형님, 나 이만하면 형님한테 진 빚 절반은 갚은 겁니다. 악에 바쳐서 그냥 막 되는 대로 살자고 작정한 내 손 잡아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게 해줘서 고맙고, 우리 가연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난 이제 우리 가연이 없으면 못 살아요. 내가 우리 가연이 시집가서 행복하게 잘 살 때까지 딱 버티고 있을 테니까 형님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형수님이랑 거기서 편하게 계세요. 아빠는 그렇게 한참을 말없이 웃고 있는 친아빠 사진 앞에서 수다쟁이가 되었고, 그날 단잠을 들었는지 기분 좋은 얼굴로 잠자리에 드셨어요. 그리고 저도 친아빠의 사진을 보며 지금 제 옆에 있는 아빠에게 잘하는 딸이 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 저는 원하는 대학 현대무용과에 수석으로 입학하는 행운을 얻었고, 장학금이라는 선물로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었어요. 대학 입시 때는 물론이고 대학에 들어가서도 무용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처럼 죽기 살기로 춤을 췄어요. 대학 졸업작품을 준비하는 중 어이없는 사고로 계단에서 발목이 꺾이는 일이 있었어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작은 부상은 점점 부어오르면서 예사롭지 않았고, 마침 천만다행으로 대학병원이 있어서 급한 대로 응급실을 찾았는데, 거기서 한때 운명이라고 믿었던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골절인데요.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깁스는 해야겠네요. 깁스를요? 그럼 그건 얼마나 걸리는데요? 사람마다 뼈가 붙는 시기가 좀 다른데 통상적으로 1달에서 2달은 조심해야죠. 그래도 천만다행이네요. 저기 더 빨리는 안 될까요? 제가 무용을 하는 학생인데 졸업작품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글쎄요, 제가 부러진 뼈를 딱 붙이는 능력은 없어서. 근데 괜히 무리하면 시간은 더 오래 걸려요. 마음은 알겠지만 환자분 몸도 좀 생각해줘요.
저는 젊은 남자 의사의 말에 속으로 남의 속도 모르고 태평한 소리 하네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저는 의사가 하지 말라는 무리를 하며 어떻게든 공연을 해보려 애를 썼고 의사의 말대로 저의 회복은 늦어질 대로 늦어졌어요. 거의 포기할 무렵 그제야 예전처럼 나아지는 듯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지막 진료를 받던 그날 그 남자 의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땐 그 말이 너무 설레서 집에 와서도 한참을 그 말을 생각했어요. 말 안 듣는 환자라 우리 참 오래 봤는데 이젠 못 보게 생겼네요. 졸업작품은 어떻게 됐어요? 물어본다는 걸 매번 까먹었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딱 보름 남았어요. 어제부터 조금씩 연습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전 같진 않네요. 죽기 살기로 연습해도 모자랄 뻔해. 큰일이죠 뭐. 아, 근데 그거 알아요? 뼈는 한번 부러지면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져요. 그렇다고 막 무리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닌데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열심히 해요.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다치면 뭐 내가 또 고쳐주면 되죠. 저는 별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 이 남자의 말에 위안을 얻었고 매일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며 이제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고 저를 다독였죠. 그 결과 졸업작품으로 하게 된 공연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어요. 교수님들에게 더 없는 칭찬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좋은 일은 계속 좋은 일을 부르는지 저는 바라던 국립현대무용단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처럼 현대무용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곳에 가는 것이 목표이고 꿈인 곳이라 저도 그렇고 저희 아빠도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좋아하는 아빠의 얼굴을 보면서 왜인지 모르게 그 정형외과 남자의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쩐지 그 사람의 말에 용기를 낸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망설이다 용기를 내서 다시 병원을 찾아갔어요. 또 보네요. 병원에서 보는 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데 이번엔 어디가 아파서 왔어요? 오늘은 아파서 온 게 아니라 고마워서 왔어요. 그때 선생님은 별 뜻 없이 하신 말일 수도 있는데 저 덕분에 공연도 무사히 했고 또 이번에 들어가고 싶었던 무용단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감사해요. 축하해요. 난 또 어딜 다쳤나 걱정했네. 정말 잘 됐어요. 그리고 나야말로 고마워요. 이렇게 다시 나 보러 와줘서. 사실 마지막 진료 볼 때 망설였거든요. 뭘요? 차 한 잔 밖에서 마시자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뜻밖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제 얼굴에 그대로 표현이 되었는지 남자는 서둘러 미안해요. 당황했죠? 이래서 그때 말 안 한 건데. 네, 우리 밖에서 차 마셔요. 그리고 밥도 먹어요. 정말요? 그래도 돼요? 네. 저는 제 앞에서 수줍어하며 기뻐하는 남자를 보고 기분이 묘하게 좋았어요. 어쩌면 나도 이 사람에게 호감이 있었구나 생각할 정도로요. 그리고 그날을 시작으로 저와 그 사람은 특별한 사이가 되었고 약 3개월 정도 요즘 말로 썸을 타다가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저도 그렇고 남자친구도 연애 경험이 그다지 없어서 저희는 늘 서로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배려를 했는데 그래서 3년을 만나는 동안 싸우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저는 이런 감사한 행복이 언제까지고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만약 제가 결혼을 하게 된다면 하는 생각을 할 때면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딱 하나 걸리는 일이 있었어요. 저와 저희 아빠의 관계가 평범하지 않고 아빠에겐 과거가 있다 보니 현실적인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런데 유독 많이 추웠던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남자친구는 저에게 또 수줍은 프로포즈를 해왔어요. 너무 기쁘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더라고요. 남자친구는 대답을 망설이는 저를 기다리며 점점 초조한 얼굴로 변해갔어요. 저는 언제고 말해야 할 일이니 이왕 이렇게 된 거
당당하게 남자친구에게 저와 아빠의 인연을 이야기하자 하고 결심을 했는데요. 저의 이야기를 모두 들은 남자친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라고요. 많이 놀랐어? 솔직히 좀 놀랐어. 근데 자기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시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런 결정을.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아빠한테 평생 고마워하며 살 거야. 나한테는 너무 감사하신 분이니까. 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 나는 자기가 너무 좋고 사랑하지만 자기네 집에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솔직히 좀 두려워. 우리 부모님도 좋으신 분들이야. 아마 아시면 좀 놀라긴 하시겠지만 지금 나처럼 대단하다고 하실걸? 정말 그럴까? 정말 괜찮을까? 그럴 거야. 무엇보다 내가 자기 아니면 안 되는데 어쩌시겠어. 결혼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 내가 말씀 잘 드릴게. 아니야. 우리 아빠 얘기는 내가 할게. 저는 그렇게 말하고 한 달 뒤 남자친구의 집에 초대를 받고 방문을 하게 되었어요.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두 분 다 교수님이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집 분위기도 다른 가정집과 다른 분위기였고 집 곳곳에 책과 그림이 많아서 안 그러고 싶었지만 어쩐지 조금씩 기가 죽어갔어요. 왔어요? 좀 더 일찍 초대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세미나랑 컨퍼런스 때문에 바빠서 이제야 초대하네요. 반가워요. 나 현수 엄마예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가현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드디어 아들 여자친구 얼굴을 보네요. 현대무용한다며? 네, 지금 국립현대무용단에 있습니다. 거기 영재랑 수재들만 가는 데 아닌가? 우리 집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다니 벌써부터 다른 교수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네. 여보, 그만해요. 반가워서 그러지. 아, 공연은 언제 하나? 우리도 한번 보러 갈게요. 네, 아직은 일정이 많이 남아서 제가 티켓 미리 구해서 두 분 초대하겠습니다. 어머, 고마워요. 나는 공연이랑 전시회 정말 좋아하는데. 맞아. 우리 엄마 미술 전공이라 자기랑 어쩌면 코드가 잘 맞을 거야. 이러지 말고 밥부터 먹어요. 얘기도 좀 더 하고. 저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윽고 그의 어머니 입에서 저희 집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저는 지금인가 싶은 생각에 마음을 다잡고 저희 아빠의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러자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의 어머니의 얼굴이 제 눈에 들어오더군요. 그의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며 저의 시선을 피하시는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그래도 막상 닥치니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엄마, 아버지, 나머지 얘기는 저랑 하세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이 사람 아니면 어느 누구랑도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사람 하나만 봐주세요. 아까까지 좋아하셨잖아요. 그야, 그때는 그런 집인 줄 몰랐잖아. 아무리 잘났어도 어떻게 깡패 전적이 있는 사람의 키운 딸을 며느리로 들이니? 게다가 지금은 횟집을 한다고? 난 비린내면 딱 7색인데. 여보, 왜요? 내가 틀린 말 한 건 없잖아요. 당신은 괜찮아요? 지금 나만 그래요. 저기 초면에 죄송하지만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놀라시고 반감이 드는 것까지 뭐라고 할 순 없지만 제가 그런 말을 듣기는 좀 불쾌하네요. 저희 아빠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저한테는 은인 같은 분이시고요. 저희 아빠 아니었으면 저는 고아나 다름없을 건데. 차라리 고아인 게 낫지. 내가 그냥 사람 하나만 보고 선심 썼다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집안끼리 너무 차이가 나잖아. 불쾌해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니까. 엄마, 시끄러. 이 결혼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자. 더 험한 소리 하기 싫어. 그의 어머니는 그 말을 끝으로 일어나셔서 쌩하니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서먹해진 분위기 가운데 저 역시 더 있고 싶지 않아 일어나 그의 아버지에게 정중히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남자친구가 쫓아와 저를 붙잡더군요. 자기야, 설마 다른 생각하는 거 아니지?
처음부터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모두가 내가 바라는 대로 나랑 우리 아빠를 바라봐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솔직히 좀 기분은 나쁘다. 어머님 말씀이 너무 나한테 상처가 되네. 우리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마음은 아팠지만 저로 인해 아빠가 상처받는 일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저와의 이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저에게 매달렸고, 저도 마음이 그렇게는 모질지 못했는지 한 달 넘게 매달리는 남자친구를 끝까지 밀어낼 수는 없었네요.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하는 연애를 좀 더 이어갔고, 남자친구의 집에서는 남자친구를 선을 봐서 장가를 보낼 생각이셨나봐요. 저에겐 말하지 않았지만 남친에게 다방면으로 이런저런 압박을 해오는 듯 보였는데, 우연히 원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저와 남친이 교제한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던 아빠가 교제 기간은 길어지는데 왜 결혼 이야기가 없냐며 우연히 저를 바래다주던 남자친구에게 묻게 되었죠.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남자친구의 태도에 평소 눈치 백단에 촉이 좋은 아빠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번에 알아차리셨어요. 그쪽 집에서 반대해? 아빠 때문에? 아니야, 아빠는 괜히 넘겨짚고 그래. 니네 얼굴에 딱 서있다. 그리고 전에 일부러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너 그 집에 인사 가고 한동안 그 친구랑 헤어졌었잖아. 그건 괜찮아, 말해봐.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극복을 하지. 저는 집요하게 물어보는 아빠에게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 집에서 반대한다는 말을 하게 되었어요. 아빠도 분명 예상하셨을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시다가 한참이 지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가연아, 너 그 친구 많이 좋아하지? 아빠는 그 친구 참 좋더라. 직업이 의사라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선해서 좋아. 아까도 둘이 우리 집 앞에 딱 서 있는데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선남선녀가 따로 없더라. 무슨 말 하려고 그래? 이상한 말 하지 마. 그 집에서 오히려 고하면 괜찮다는 거야? 아빠, 나 아빠 딸이야. 고아 아니잖아. 왜 그런 말을 해? 아무리 아빠 핏줄 아니라고 해도 나 아빠 딸이라며. 그래, 넌 죽을 때까지 내 딸이야. 그럼 누가 뭐래도 평생 넌 내 딸이지. 근데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그깟 서류 내가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 결혼식장에 네 손 못 잡고 들어가는 건 속상해도 너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 그만해. 난 죽어도 그럴 생각 없어. 그깟 결혼 안 하면 그만이야. 아빠랑 나랑 왜 부녀지간으로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법으로 부녀지간이니까 그런 거잖아. 남남인데 아빠랑 딸이라고 우길 수 있어? 난 싫어. 두 번 다시 혼자가 되는 일은 싫다고. 아빠에게 울면서 소리쳤어요. 어릴 때 혼자 남겨진 그 기억 때문인지 아빠의 마음을 알면서도 화가 났고, 저희 모습에 아빠는 미안하다면서 자기가 생각이 짧았다고 저를 다독여줬는데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며칠 후 늘 똑같은 일상이었어요. 공연 준비로 바쁜 저에게 남친은 간식거리를 하나를 안고 들어오더니 조금 상기된 얼굴로 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상견례 한번 하자고 하시네. 뭐? 어머니는?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걱정하지 말고 날짜 잡으래. 그때 자세한 이야기 하자고. 우리 이제 결혼할 수 있어. 정말? 믿어도 돼? 그럼. 우리 아버지가 평소에는 무른 편인데 한번 마음을 정하면 바꾸는 일이 없으시거든. 엄마도 아버지 그런 점을 제일 무서워하셔. 한번 화내시면 엄청 무섭거든. 무슨 심경의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머님보다는 호의적이셨던 그의 아버지 선택에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빠에게 상견례 이야기를 했고, 아빠는 환하게 웃으시며 자기는 언제고 괜찮다며
저에게 이젠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며 기뻐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오신 손님들에게 무슨 서비스를 그렇게 많이 주시는지 그날 저녁 생선이 가득했던 수조는 텅텅 비워졌고 그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등어를 구워주며 저에게 밥을 차려주셨어요. 왜? 우리 딸은 그 좋은 생선 다 두고 이걸 좋아하나? 참치도 있고 광어도 있는데. 난 세상에서 아빠가 구워주는 고등어가 제일 맛있어. 아빠가 나 처음으로 집에 데리고 와서 해준 게 고등어잖아. 그야,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원하면 원 없이 먹여줄 수 있는데. 난 그때 먹은 고등어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 원래 모용하면 먹는 거 조절해야 하는데 아빠가 힘 딸리면 안 된다고 흰 쌀밥에 고등어 엄청 먹였잖아. 내가 그거 빼느라고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훌륭한 무용수가 됐잖아. 아빤 우리 딸이 춤출 때가 가장 예쁘더라. 고마워 아빠. 힘든데 나 지금까지 가르치고 키워줘서. 고맙긴. 아빠가 너 키우면서 얼마나 행복했는데. 이런 딸이 공짜로 생겼는데 로또도 이런 로또가 없지. 아빠, 내가 앞으로도 효도 많이 할게. 지금이라도 연애하고 결혼도 해. 혼자 있지 말고. 됐네요. 다 늙어서 무슨. 외롭잖아. 아빠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살아. 그 시어머니 될 분이 뭐라고 해도 좀 참고. 알았지? 그게 아빠 도와주는 거야. 네가 가서 성질 획 내면 그게 아빠 망신 주는 거다. 그래도 알았어. 노력할게. 저와 아빠는 당장이라도 제가 시집을 가는 듯 삼겹살을 구우며 소주잔을 기울였어요. 아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로 이젠 내가 시집을 가는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고요. 그렇게 보름 뒤 상견례 날짜가 정해졌고 저는 조금 긴장한 상태로 날짜를 기다렸죠.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갑자기 남자친구가 사정이 생겼다면서 상견례를 당장 그날 저녁에 할 수 없겠냐고 물어왔어요. 하필이면 아빠가 주변 상인 사람들과 1박 2일로 남이섬에 놀러간 날이라 어려울 것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소식을 들은 아빠는 지금 자기가 노는 것이 중요하냐며 당장 집으로 오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예정보다 빨리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멀리 있다 급히 오시는 거라 아빠는 도착이 늦어지셨어요. 남자친구 부모님과 저는 우선 저희끼리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아무리 일정을 당긴 거라고 하지만 상견례 자리에 늦는 건 예의가 아니지. 당신이 내일 갑자기 지방에 미팅이 있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잖아. 기다려. 기다리고 있잖아요. 말도 못해요. 그러게 나는 싫다는 걸 굳이 하겠다고? 이미 얘기 끝났잖아. 당신 다른 말하기 없기야. 알았다고요. 근데 그 약속은 분명한 거예요? 뭐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믿지. 증거요? 무슨...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 말에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저도 모르게 말이 나왔어요. 그러자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조금 당황하는 얼굴이 되었고 슬슬 불안해지는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더는 못하겠다는 듯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난 못하겠네. 그리고 우리가 왜 얘한테 쉬쉬해요? 얘, 니네 아버지가 너 우리 아들이랑 결혼만 시켜주면 너 파양해서 자기랑 남남으로 하기로 약속했어. 뭐 너한테는 결혼 전까지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 같은데 왜 우리가 너한테 그런 수고를 해야 하니? 막말로 고아 며느리도 못마땅스러운데. 뭐라고요? 당신 그만해. 애들이 좋다고 하는 결혼이고 당신이랑 내 욕심 때문에 기꺼이 그러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야. 이제 와서 다른 말 할 필요 없어. 여보,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요. 우리 아들 의사의 부교수인데 얼마나 좋은 기회가 많아? 얘 스펙? 가당치도 않지. 당신은 우리 아들이 아깝지도 않아요? 엄마, 나 가연이 아니면 결혼 안 해요. 그래, 지금은 그렇겠지. 근데 세상엔 영원한 건 없어. 니네들이
지금 내가 반대하니까 절절하지? 그것도 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나 싶을 거다. 근데 조건은 안 그래. 시간이 지나도 조건은 조건이야. 그럼 현명하게 생각해야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감성적이야? 저기요. 됐다. 저기 찾지 마.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건 너도 이미 알고 있었잖아. 여기까지 나도 큰맘 먹고 나온 거니까 너 이 결혼하고 싶으면 아무 말 하지 마라. 남자친구의 어머니 말에 이 결혼 안 해도 된다는 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가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흔들었고 저는 잠시 머뭇거렸는데 그때 다행인지 불행인지 헐레벌떡 저희 아빠가 뛰어들어오셨어요. 죄송합니다. 다 왔는데 서울에서 차가 막혀서. 네, 괜찮습니다. 일방적으로 날짜를 당긴 건 저인데요. 저희야말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래도 이런 중요한 자리를. 알긴 아시네. 어머, 옷이 그게 뭐야? 옷도 없는 거야? 아, 양복으로 갈아입고 왔어야 했는데 제가 양복을 수선에 맡겨서. 근데 저기 뭐요? 이 집 사람들은 저기를 왜 이렇게 많이 찾아?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와 그의 어머니 얼굴이 딱 마주쳤고 이상한 기류가 흐르더니 저희 아빠의 얼굴에서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불만에 가득 차서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가 입을 꾹 닫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저뿐만 아니라 남자친구와 그의 아버지도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눈치였어요. 그때였어요. 저희 아빠가 이상해진 분위기 속에 먼저 말을 꺼내셨어요. 애들 결혼 허락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쾌하셨을 텐데 저희 의견 받아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아, 본의 아니게 따님이 알았어요. 저희 부주입니다. 그렇군요. 아빠, 나는 분명히 말했어. 난 절대 그런 결혼은 안 할 거야. 고아가 돼서 저 집 며느리가 되느니 그냥 평생 아빠 딸로 늙어 죽을 거야. 제 딸이 이렇게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못 들어드릴 것 같은데 현수 어머님 괜찮으시죠? 그래도 약속은 약속인데. 약속이요? 저기 현수 아버님, 제가 뜬금없지만 제 얘기를 좀 해도 될까요? 그때 안 한 얘기가 좀 있어서요. 그때는 중요하지 않아서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은 중요한 얘기인 것 같네요. 하세요. 무슨 얘기신지. 여보, 우리 시간 없어요. 그냥 하기로 한 거 빨리 하고 집에 가요. 나 전시회 낼 그림도 남아서 바쁜데. 그림? 아, 미술 전공이라고 하셨던가요? 예전에 제가 알던 사람도 그림을 참 좋아했어요. 특히 화투장에 있는 그림을 참 좋아했죠. 얼마나 좋아하면 눈을 감고도 그릴 정도였다니까요. 근데 그림을 제법 그리긴 했어요. 그리고 자기도 나중엔 꼭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서 제가 불쌍한 마음에 그 여자한테 달린 빚을 다 갚아줬죠. 사실 저랑 결혼을 하기로 한 여자였거든요. 근데 빚을 다 갚아주니까 그 여자가 없어졌어요. 방방곡곡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정말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찾을 수 없던 여자를 기가 막히게 여기서 보게 되네요. 다 늙어서 욕심만 가득한 얼굴로. 아빠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그러자 그의 어머니 얼굴은 백지창처럼 하얗게 질렸죠. 반대로 시아버지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자기 아내에게 이게 다 무슨 말이냐고 묻는데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발뺌을 하면서도 저희 아빠에게 뭐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쐐기라도 박듯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 그때 내가 갚아준 돈이 4천만 원인가? 그렇지? 당장 내놔. 교수라며. 그럼 그 돈은 당연히 있겠네, 고미연 씨. 저희 아빠의 말에 남자친구의 아버지는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듯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이름이 고미연이 맞았던 거죠. 여보,
아니에요. 오해예요. 당신 나랑 결혼할 때 미심쩍었던 게 한둘이 아니었어. 당신 정말로 원래 술집 여자였던 거냐고. 집이 망해서 어쩔 수 없이 돈 벌려고 아주 잠깐. 됐어. 당신은 나를 30년도 넘게 속였어. 그래놓고 오해라고? 난 더 이상 사기꾼하고 못 사니까 이혼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한순간에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죠. 남자친구 아버지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고 그의 어머니는 저희 아빠를 죽일 듯 노려보는데 저희 아빠는 꿋꿋하게 제 손을 잡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딸 속썩이는 옆엔 내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너였니? 사람이 참 한결같다. 재주도 좋아. 한 사람을, 아니 두 사람을 30년이나 속이고 살았으니 네 아들 넌 어떻게 보고 살래?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쳐다봤고 남자친구는 거의 넋이 나갔는데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어쩐지 맥이 탁 풀린 아빠를 물끄러미 쳐다봤죠. 아빠가 미안해할 일이 아니었는데 저는 제 손을 잡고 사실은 달달달 떨고 있던 아빠의 손을 꾹 잡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괜찮다고 우리 빨리 집에 가자고 말했어요. 넋이 나간 남자친구는 저를 잡지도 못하고 그의 어머니는 자기 분에 상에 올려져 있는 음식을 엎어버렸는지 저희가 룸을 나가자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저는 남자친구에겐 미안하지만 이미 엎어진 혼사에 더는 마음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여파로 마음이 복잡한 아빠에게 저는 온 신경을 다 썼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다시 예전의 아빠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부러 농담을 하며 아빠 마음이 안정이 될 때까지 갖은 노력을 하며 지냈는데 어느 날 연습을 하다 발목이 삐끗한 동료가 남자친구가 있던 병원을 다녀왔다면서 저에게 자기 남친 병원 옮겼어? 병원에 이름이 없더라 라고 말했고 저는 사정이 있어서 파혼을 하게 되었다고 사실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동료들은 파혼을 한 저의 사연이 궁금한 듯 몇 번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때마다 말하고 싶지 않아서 대충 얼버무리게 되더군요. 그래서인지 저는 서서히 동료들과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마음은 무겁고 동료들과는 멀어지니 제대로 춤도 출 수가 없게 되었고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예전에 부러졌던 발목을 다시 다치고 말았어요. 하필 그 순간 왜 남자친구가 했던 말이 떠올랐는지 부러졌던 뼈는 튼튼하다는 그 말이 저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고 아무리 튼튼해도 욕심을 부리고 무리를 하면 결국 견딜 수 없다는 걸 저는 제 발목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으로 저는 단원에서 중요한 공연에 설 수 없게 되었어요. 결국엔 단원에서 사실상 해고를 당해 집에서 쉬게 되었죠. 아빠는 괜찮다고 다음에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워낙 경쟁이 심한 무용세계에 저는 모든 전의를 잃어버렸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다 저보다 먼저 단원을 나간 선배의 권유로 6개월 뒤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처음엔 내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두렵기도 했지만 아이들과 지내다 보니 어느새 두려움보다 즐거움이 커지더라고요. 아이들의 밝은 에너지 덕에 저도 천천히 다시 예전에 밝았던 저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저는 30을 넘겼고 아빠는 다시금 제가 누군가 만나 좋은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눈치였는데 선뜻 어떤 말을 하기엔 쉽지 않아 제 눈치만 보셨어요. 저는 그런 아빠에게 결혼은 이제 생각도 없고 그냥 아빠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말을 했는데 세상은 참 얄궂게 저에게 또 한 번의 인연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전에 저와 절절히 사랑했던
그 사람을요. 제가 그 사람을 다시 만난 건 학원 근처 작은 정형외과였고, 제가 가르치던 클래스에서 턴을 하다 발을 접질린 학생이 있었어요. 혹여 심각한 부상일까 걱정스러워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게 시작이 되었어요. 그 사람은 그것 원장이라는 사람과 친분이 있었는지 원장을 만나러 잠시 들른 것이었는데 우연히 저와 만나게 되어 놀란 눈치였어요. 서로 이젠 결혼이라도 하지 않았을까 조심하는 중 아직 둘 다 싱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남자친구는 상견례 사건이 있고 난 후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내를 믿지 못하게 되었죠. 떳떳하지 못한 그의 어머니는 이럴 거면 제대로 재산 분할하고 이혼을 하자고 했다는데 그 뒤 돈 때문에 지저분한 법정 싸움을 벌였다는군요. 결국 아버지의 완승으로 그 가정은 깨지고 말았다고요. 워낙 체면이라면 죽고 못 사는 그의 아버지셨기에 그는 아버지와 함께 몇 년 외국에 있다가 얼마 전 돌아왔답니다. 선배가 자신의 병원에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해서 얼굴을 보고 공손히 거절하려고 찾아온 거였는데 저를 만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나 그 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일하기로 했어. 왜? 거절하라고 했다면서. 거기서 자기를 다시 만났잖아. 나 자기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잡을 수 없어서 나타나지 못했을 뿐이지. 근데 포기가 안 되더라. 정말 자기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더라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시간이 아주 많이 걸려도 되니까 나한테 기회를 다시 주지 않을래? 한번 사랑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저는 머리로는 아니라고 수없이 말했지만 가슴이 저릿해오면서 이미 그에게로 향해버렸죠. 조심스럽지만 제 마음이 향하는 대로 그 사람을 받아주게 되면서 지금은 파혼했던 이 남자와 다시 결혼을 준비하고 있네요. 한번 아픈 경험도 있으니 결혼은 하지 않고 연애만 하면 어떨까 생각했었는데 저희 아빠는 다시 남자친구를 만났다는 사실을 안 후로 결혼 타령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셨어요. 마치 저를 빨리 결혼시키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처럼요. 사랑하면 결혼을 해야지 무슨 연애만 해. 됐고 아빠도 이제 다 늙은 딸 좀 치우고 편하게 살자. 응? 뭐? 늙은 딸? 너 내일 모레면 40이잖아. 중년이야. 그래도 그렇지 무슨 아빠가 딸한테 그런 말을 해. 그리고 여태 나 때문에 불편했어? 솔직히 좀 그랬지. 아빠도 이제 꽃구경도 좀 하고 편하게 살자. 꽃구경은 무슨.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빠 꽃 엄청 좋아한다. 내 핸드폰에 꽃 사진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몰라. 그래 어디 한번 보기나 하자. 그래 자 봐봐. 채가연꽃이라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다. 저는 아빠의 핸드폰 사진을 보고 울컥해서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아빠의 핸드폰엔 저희 사진이 빼곡하게 들어있었거든요. 하나같이 제가 웃고 있는 사진들이었는데 사진만 봐도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아빠가 애지중지 키운 꽃 가연아. 가서 남편 사랑 많이 받고 활짝 피어라. 저는 아빠의 그 말에 완전히 KO가 되어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했어요. 이제 얼마 후면 진짜 결혼을 해서 아빠 곁을 떠나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몇 번이고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주책 없이 눈물이 먼저 나와서 매번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드디어 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빠, 그거 알아? 나는 어릴 때 가끔 아빠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했었어. 나는 아빠가 너무 고맙고 좋은데 아빠는 나 때문에 힘든 일이 많았잖아.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내 아빠로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아빠는 은혜를 갚는 거라고 했지만 나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까? 난 아빠 딸로 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아빠한테도 내가 그런 존재였을까? 너무 많은 걸 아빠한테서 뺏은 건 아닌지. 사실 지금도 많이 미안해. 아빠, 지금까지 잘 키워줘서 고맙습니다. 결혼하고도 잘 사는 모습 아빠 사는 내내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지금처럼 제 옆에 있어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신부가 결혼을 앞두면 그렇게 운다고 하더니 그 말이 정말인가 봅니다. 그래도 제 마음이 꼭 아빠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아빠에게 받은 사랑을 제 가족에게도 베풀며 살려고 합니다. 그럼 언젠가 태어날 제 아이가 또 그 사랑을 세상에 베풀며 살아가겠죠? 비록 아빠의 과거는 조금 어두웠지만 아빠가 준 사랑은 세상 무엇보다 밝다는 것을 저는 살면서 증명해 나갈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하게 잘 살게요. 여러분들도 행복한 내일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